중동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아내를 그리워하던 한 남자. 6개월 후면 함께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외로움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나오던 날 아내는 차갑게 거절했죠. 나 그냥 여기 있을래. 그리고 얼마 후 처음 보는 번호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당신 아내는 지금 제 남편과 바람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인 남자고요. 대기업에서 플랜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35으로 영어 강사였죠. 우리는 평범하게 만나서 평범하게 결혼했고 평범하게 행복한 부부였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회사에서 중동 프로젝트 주재원 발령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이게 우리 가족에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월급도 오르고 경력도 쌓을 수 있고 무엇보다 6개월만 기다리면 아내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조건이었거든요. 회사 정책상 처음 6개월은 주재원 혼자만 가고 그 이후에 가족 비자를 받아서 가족들을 초청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당신 정말 가야 해? 6개월이나 떨어져 있는 거야?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죠. 저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만 기다려. 그때 우리 함께 살자. 중동이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아파트도 좋고 그쪽에서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볼 수 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품에 안겼고요. 공항 가는 날 아침,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이거 먹고 가. 거기 가면 한식 먹기 힘들 텐데. 아내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어요. 공항 출국장에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빨리 6개월 지나갔으면 좋겠어. 건강 조심하고 매일 전화해. 저는 아내의 볼에 키스하며 약속했습니다. 매일 영상통화할게. 6개월 금방 가. 그렇게 저는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고 뒤돌아보니 아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 아내의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죠. 중동에 도착해서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낯선 환경, 뜨거운 날씨, 현장에서의 강도 높은 업무까지. 하지만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매일 밤 아내와의 영상통화였어요. 시차가 6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나 아침이었지만 아내는 항상 제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오늘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죠. 첫 달, 2달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영상통화하고 주말에는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고 제가 보내는 생활비로 아내는 이것저것 사는 재미도 있다며 좋아했어요. 그런데 3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영상통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오늘 학원에서 수업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일찍 끊어야 할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잦아졌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아내도 혼자 지내느라 힘들겠지.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외롭지 않겠지. 그런데 4달째, 5달째로 갈수록 아내는 점점 더 통화를 피했어요. 제가 전화하면 지금 밖이야 좀 이따 할게 하고는 연락이 끊기고 나중에 문자로 미안, 깜빡했어 라는 메시지만 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과 중동은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한국으로는 저녁이나 밤 시간대였는데 그 시간에 아내가 계속 바쁘다는 게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건 아내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원래 아내는 SNS에 거의 올리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하루가 멀다 하고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와인 한 잔이 놓인 테이블 사진에 혼자도 나쁘지 않네라는 문구라든지 저녁 레스토랑 분위기 좋은 사진에 오늘의 힐링이라는 글이라든지 댓글을 보니 친구들이 누구랑 갔어? 분위기 좋다 이런 반응들이었고 아내는 혼자 왔어요 키우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혼자 가기엔 너무 분위기 있는 곳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냐, 내가 예민한 거야.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지. 6개월만 채우면 같이 갈 수 있어. 조금만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5달을 버텼습니다.
드디어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비자 준비를 시작하라는 공문이 왔고, 저는 너무 설레서 바로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날따라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1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 연결됐습니다. 왜 이렇게 안 받아? 좋은 소식 있어서 연락한 건데. 제가 신나서 말했죠. 아내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 샤워하고 있었어. 무슨 소식인데? 저는 들뜬 마음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피자 나왔어. 이제 준비하면 돼. 다음 달쯤 오면 될 것 같아. 항공권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이사짐도 보내면 되고. 여기 집 진짜 좋아. 너 오면 깜짝 놀랄 거야.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외로움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내가 말했죠. 저기,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무슨 소리야? 아내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학원에서 새로 계약 제의가 들어왔어. 헤드 강사로 승진하는 건데 조건이 진짜 좋거든. 그리고 여기 생활도 익숙해졌고. 당신 일도 바쁘잖아. 내가 가봤자 혼자 있을 거면서 왜 불편하게 옮겨? 저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6개월만 기다리자고 했잖아. 내가 여기서 버틴 이유가 뭔데? 너랑 같이 살려고 버틴 거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아. 근데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줘. 지금 당장은 못 가겠어.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의 SNS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아내가 올린 사진 속 배경들을 보니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특정 카페, 특정 레스토랑. 그것도 평일 저녁 시간대에 말이죠. 더 파고들어보니 댓글에 수상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으로 댓글을 다는 남자 계정이 있었어요. 아내의 거의 모든 게시물에 하트를 누르고 오늘도 예쁘네요. 거기 분위기 좋죠 같은 댓글을 달았죠. 저는 그 계정을 클릭해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직업란에는 무역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냐, 그냥 학원 동료일 수도 있어.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거야.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에게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영상통화도 불쑥불쑥 걸고 문자도 수시로 보내고. 아내는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연락해? 나도 바빠. 지금 수업 중이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이런 식이었죠. 어느 날 밤 제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쯤이었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차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제가 물었죠. 친구 만나고 집에 가는 길.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배경 소리가 이상했어요. 누군가 남자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거기 누구 있어? 제가 물으니까 아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택시기사 아저씨. 전화 받으면서 가니까 뭐라고 하시네. 끊을게.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죠. 택시 기사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 한국 들어갈까봐. 회사에 휴가 신청하고. 아내의 답장은 차갑게 왔습니다. 왜? 좋은 기회라고 안 했어? 갑자기 오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내가 변했다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 직감일 뿐이었죠.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아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가?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괜히 물었다가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처음 보는 여자였죠.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최민아라고 합니다. 당신 아내는 당신이 거기서 일하는 동안 제 남편과 신나서 바람피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아내가 한 남자와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사진, 둘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그리고 포옹하고 있는 사진까지. 너무 선명했습니다. 제 아내가 맞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사진 속 아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밤낮으로 일하며 외로움을 참고 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웃으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 최민아라는 사람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게 언제 찍힌 사진입니까? 답장은 금방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제 남편이 출장 간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 앱을 보니까 이 레스토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당신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추적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2달 넘게 만나고 있습니다. 미나라는 여자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남편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무역회사 다니고요. 당신 아내 영어학원 학부모였대요. 처음엔 아이 상담한다고 만나더니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강민수. 아내 SNS에 댓글 달던 그 남자였어요. 미나는 사진을 더 보냈습니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CCTV 캡처 화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얘기하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너무 충분했죠. 왜 저한테 이걸 보내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나의 답장이 왔어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저만 당할 순 없죠. 제 남편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당신 아내는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 둘 다 당했으니까 같이 대응합시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냅시다. 미나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의 얼굴, 그 남자와 손잡은 모습, 웃는 표정. 모든 게 믿기지 않았죠. 제가 매일 밤 사랑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결심이 섰어요. 바로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급한 가족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만 한국 다녀오겠습니다. 상사는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저는 바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당일 오후 비행기였죠.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귀국한다는 사실도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것도 그냥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미나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한국 들어갑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미나는 즉시 답했어요. 좋아요. 호텔은 어디로 잡으셨어요? 저는 아내 모르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집 근처가 아닌 강남 쪽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강남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미나가 답했죠. 내일 오후에 거기서 만나요. 제가 가진 증거 다 가져갈게요. 당신도 필요한 거 챙기시고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곧장 호텔로 향했어요.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동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내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지금은 호텔 방에서 아내의 불륜 증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말이죠. 다음날 오후 미나를 만났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만났는데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나가 먼저 인사했죠.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요. 우리는 서로가 가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미나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남편의 일정표,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2달 전부터 수상해서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아뒀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평생 속았을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보세요. 이게 지난 한 달간 만난 날짜들이에요. 미나가 표를 보여줬죠. 놀랍게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만나고 있었습니다. 평일 저녁, 주말 낮, 심지어 평일 낮 시간대도 있었어요. 당신 아내 학원 스케줄 확인해 보세요. 분명 이 시간에는 수업이 없을 겁니다. 미나의 말대로 아내 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시간표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빈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장을 잡아야죠. 확실하게. 호텔 가는 것까지 다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제가 남편 일정 추적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만날 때 우리 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미나와 저는 매일 연락하며 그들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미나는 남편 핸드폰에 설치한 위치 추적 앱으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도 아내 카드 사용 내역을 몰래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공동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죠.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미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 7시에 만난대요. 장소는 이태원 쪽 레스토랑. 저는 즉시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야구 모자를 둘러썼어요. 미나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죠. 미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남편이 여기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곧 도착할 겁니다. 실제로 10분쯤 지나니까 한 남자가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저 사람이에요. 제 남편. 미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방향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어요.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더라고요.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옹했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나도 눈물을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저 사람들 어차피 호텔 갈 겁니다.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동안 말이에요. 밖에서 지켜보고 있으려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식사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9시쯤 되니까 2사람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더니 어디론가 이동했어요. 미나가 재빨리 위치를 확인했죠. 강남 쪽으로 가고 있어요. 호텔 있는 쪽이에요. 우리도 택시를 타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말 영화 같았어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그들의 택시는 강남역 근처 한 비즈니스 호텔 앞에 섰습니다. 2사람이 내려서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야 해요.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야 합니다. 미나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로비에서 기다릴까요? 그래야죠. 근데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로비 한쪽에 카페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앉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자리였죠.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째 되니까 미나가 말했어요. 보통 이 정도면 나와요. 제 경험상. 정말로 30분쯤 지나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나왔어요. 둘 다 머리가 조금 흐트러진 채였고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너무 뻔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미나도 마찬가지였어요. 2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나도 함께 일어났죠. 우리는 2사람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여기, 어떻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죠. 그 남자도 미나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미나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슨이긴 뭐가 무슨이에요. 똑똑히 봤어요. 둘이 호텔 들어가는 거.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서진아, 설명 좀 해봐. 이게 뭐야?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변명하려고 했죠.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미나가 끊었습니다. 오해? 2시간 넘게 호텔에 있었는데 무슨 오해예요? 증거 다 있어요. 위치 추적 기록, 카드 내역, 사진, 영상 다요. 저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왜인지 이제야 알겠네. 중동 안 온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전화 피하고 SNS에 이상한 사진 올리고.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제가 비웃었습니다. 2달 넘게 만났으면서 모르게. 거짓말하지 마. 호텔 직원이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미나도 남편을 데리고 나왔죠. 호텔 앞 주차장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섰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미나도 거들었죠. 상간자 소송 들어가요. 증거 충분하니까 각오하세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 남자도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끝났어.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같은 메시지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용서는 없었어요. 배신은 한 번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미나와 만나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미나가 미리 알아본 곳이었어요. 이혼 전문이고 상간자 소송도 많이 해봤대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증거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에서 이기실 수 있어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호텔 CCTV는 호텔 측에 공문 보내면 받을 수 있고요. 위치 추적 기록이랑 카드 내역도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랑 사진도 당연히 증거 능력 있고요. 문제는 상대방이 얼마나 버티느냐인데 이 정도 증거면 합의 제안 들어올 겁니다. 저는 물었어요. 합의는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어요. 변호사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은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시니까요. 미나가 말했죠. 저도 끝까지 갈 겁니다.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죠. 일주일 안에 소장 넣을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공동 명의로 된 계좌에서 최근 6개월간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놀랍게도 고급 레스토랑, 호텔, 선물 구매 내역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낸 생활비로 다른 남자와 데이트했던 거죠. 카드 영수증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미나도 남편 카드 내역을 다 뽑았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결제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죠. 우리는 또 호텔 측에 공문을 보내서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밟으니까 결국 제공해 주더라고요. CCTV 영상을 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같은 층에서 내리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같이 나오는 모습까지. 너무 선명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100% 승소입니다. 걱정 마세요.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받았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아내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봐. 진짜 이렇게 갈 거야? 우리 이렇게 끝낼 거야? 너가 끝낸 거야. 나한테 선택권 없었어.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친 짓이었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며칠 후 아내 쪽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께서 합의를 원하십니다. 조건 협의 가능할까요? 제 변호사가 제게 물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재판 진행하세요. 변호사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상간남 쪽에서는 합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위자료 5천만 원에 합의하자고요. 미나도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벌 받게 하고 싶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거절합니다. 재판으로 가죠. 결국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에서 아내를 마주쳤어요. 아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죠. 그래도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재판은 3번 진행되었습니다. 매번 우리 쪽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압도적이었어요. 상대 변호사는 일시적 실수였다,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호텔 CCTV, 카드 내역, 위치 추적 기록,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서진과 강민수는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이 명백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따라서 피고 강민수는 원고 최민아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윤태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피고 박서진의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고려하여 기각합니다. 그 순간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고 강민수라는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미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끝났구나. 그런 안도감이 들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아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태준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법정 밖에서 미나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미나가 먼저 말했죠. 선생님도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일단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심리상담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일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선생님은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회사로 돌아가야죠. 중동 프로젝트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냥 일이나 하면서 살려고요. 미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둘 다 잘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며칠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쪽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죠. 결국 아내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도 차도 예금도 모두 제 명이었고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혼자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화장대 위에 화장품, 옷장에 걸린 옷들, 신발장에 구두들. 저는 전부 박스에 담아서 아내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집 안에 아내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청소를 하면서 서랍 속에서 우리 결혼 사진이 나왔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우리였나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걸까? 아니,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회사에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 대리님, 중동 프로젝트는 이미 다른 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대신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실 수 있는데 싱가포르 지사 발령 의향 있으신가요? 싱가포르. 한국도 아니고 중동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곳이었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으면 계속 과거가 떠오를 것 같았어요. 아내와의 추억들, 배신당한 기억들, 법정에서의 모습들. 모든 게 제 발목을 잡을 것 같았죠. 싱가포르로 가겠습니다.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번 발령은 승진 발령입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시는 거예요. 승진. 아이러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악의 시기를 보냈는데 직장에서는 인정받은 거죠. 감사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국 날짜가 잡혔어요. 그 사이에 집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처분하고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미나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싱가포르로 발령받았어요. 다음 주에 출국합니다. 미나의 답장이 왔죠. 축하드려요. 잘 되셨네요. 저도 상담센터에서 일 시작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선생님도요. 출국 전날 예전 친구 몇 명과 만났습니다. 다들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고 새 출발을 응원해줬어요. 공항 가는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기도 했고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강해졌거든요. 배신을 견뎌냈고 법정 싸움을 이겨냈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내가 있겠죠. 아니, 이제는 전 아내라고 불러야 할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싱가포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주말에는 마리나 베이 샌즈 근처를 산책하거나 차이나타운에서 현지 음식을 먹거나 센토사 섬에 가서 바다를 보곤 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반년쯤 지났을 때 한국에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전 와이프 소식 들었어?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가 계속 말했어요. 학원에서 잘렸대. 학부모들이 소문 듣고 난리 났다던데. 지금은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더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친구가 물었죠. 너 괜찮아? 응,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그 다음엔 슬펐고, 그 다음엔 허무했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남이 된 거죠.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요. 친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제가 싱가포르에 온 지 1년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는 또 한 번 승진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가끔 한국 생각이 나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여기가 제 새로운 집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집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오가는 사람들, 살아 숨쉬는 도시.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 삶을 위해 산다. 과거에 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거예요. 제 행복도 중요했고 제 삶도 소중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압니다. 저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미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 잘 살고 있겠죠.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제 전 아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 것이고 제 삶은 제 것이니까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지, 평생 혼자 살지, 어디로 가게 될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이번엔 제가 주인공이라는 거. 제 선택으로 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